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마현진이라고 하고요. 일단 병원장님께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아마 아주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발전하고 있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생기듯이 이제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도 이제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노인 질환의 특징상 이제 스스로 이제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이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질환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플 때 분명히 척추 때문에 다리가 아플 수 있는데, 다리 때문에 특히나 뭐 무릎 때문에 아픈 증상을 이제 허리 때문에도 아플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당뇨병이나 아니면 뇌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증상들이 겹쳐서 척추 질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병을 좀 키워서 오는 경향이 있게 되겠죠. 일단 잠깐 척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보면은, 목뼈는 이제 경추라고 하고 7마디, 그리고 등뼈는 흉추라고 하고 12마디, 그리고 허리는 요추라고 하고 5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천추까지 합쳐서 이제 척추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디스크하고 척추체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디스크는 여기서 이제 보이듯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절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 양 다리에 무릎 관절이 붙어 있듯이 디스크 뒤에 큰 관절 2개가 붙어서 척추체에는 중요한 관절들이 3개씩 붙어서 전체적인 척추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절을 이루어서 척추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충격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타이어를 옆으로 눕혀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서 체중도 지지를 하고 충격도 흡수를 하고 이렇게 잘 움직이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척추의 노화는 과연 비정상적인 반응인가? 일단은 퇴행성 변화는 비정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게 비정상은 아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척추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퇴행성 변화니까 40세 이상의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좀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MRI는 이게 이제 아예 정상적인 MRI인데, 구조물들을 보면 디스크가 안에가 이제 하얗고 밖에 이제 까만 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까맣고, 그리고 뭔가 조금 볼록볼록하게 나오고, 높이도 좀 낮아져 있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MRI가 보이는데, 이게 허리 증상이 없는 30대 남자의 MRI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를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기는 했으나 허리 쪽에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사진상에서 이렇게 모든 병변이 보인다고 해서 전부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는 곳을 의사가 잘 관찰을 하고 관찰을 오랫동안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그 부분을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일으키는 곳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MRI 상에서 어떤 퇴행성 변화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40대 여성의 MRI였는데, 이 5가지 퇴행성 변화가 있는 곳 중에서 이 한 부분만 치료를 하였고, 내시경 시술을 하여서 이렇게 병변을 제거를 하고, 다른 쪽에도 병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증상 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을 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기에 내가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이걸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차이점을 알아보게 되면 디스크 탈출은 쉽게 얘기해서 풍선이 이렇게 이제 디스크 척추체 사이에서 이렇게 커지다가 뻥 하고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척추뼈 사이에 있는 풍선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압력을 받으면서 허리가 먼저 아프게 됩니다. 먼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풍선이 점점 부풀어서 뻥 하고 터지게 되면은 허리 통증 자체는 좀 사라지면서 다리 쪽으로 이 구조물들이 다리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증상이니까 급성으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좀 활동이 많은 젊은 분들 사이에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뻥하고 터진 이 나쁜 물질들이 원래는 우리 몸이었으나 우리 몸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몸이 이 물질들을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먼저 하고 시간을 좀 끌다 보면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그에 반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자연적인 현상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통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요통이 조금 사라지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내가 다리가 아픈데 꼭 허리가 원인이 아닌 것처럼 요통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된 증상은 하지방사통. 그런데 이제 가다가 쉬다가 하는 그런 통증을 발생을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작이 되니까 40대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빈도가 증가하고 만성 증상 뭔가 뼈가 자라고 인대가 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악화가 되는 경과를 띠게 됩니다. 아까 디스크는 뻥 하고 터지니까 갑자기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서서히 악화가 되겠죠. 하지만 디스크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경향이 있는데 협착증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보다는 수술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좀 약간 비슷하게 다리 증상이 생기는 거는 동일하나 요추의 증상은 허리 통증이 있고요. 원래는 그리고 없는 경우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허리를 굽히고 쉬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게 되면은 뒤에 있는 척추관이 좀 펴지기 때문에 편하게 좀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싱크대나 이런 데서 뭐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 오랫동안 허리를 펴고 있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가 힘들다는 것은 공통적이고 모래 위를 걷는 듯한 기분 그리고 뭐 셀로판지를 밟는 듯한 기분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게 되고 밤에 다리가 시리다거나 쥐가 많이 나는 신경통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다리에 근육이 빠져버리는 그런 증상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목에도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은 뭔가가 이제 균형을 못 잡고 휘청휘청거리면서 그 이후에는 팔까지도 증상이 번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만들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대소변 장애까지도 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디스크 탈출증은 좀 어떻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상태는 이제 허리를 굽히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증상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급성으로 다리 통증이나 팔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일단은 병원에서 환자분들하고 이제 의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하고 이렇게 X선이나 CT나 MRI 여러 종류의 MRI를 찍습니다. 이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CT하고 MRI하고 어떤 걸 찍을 것이냐. 근데 CT하고 MRI는 찍는 게 좀 다릅니다. 보려고 하는 그 주된 병변이 좀 다른데, CT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뼈인데, 뼈를 보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병변들이 이렇게 뼈처럼 단단한지 아니면 무른지 이걸 판단을 해서 수술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치료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CT는 참고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인 MRI는 뭐냐? MRI는 뼈를 보는 게 아니라 신경을 보는 겁니다. 신경을 보는 거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위 구조물들, 이런 인대나 디스크나 이런 관절들을 이 신경과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치료 계획을 잘 잡아주도록 만들어주는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MRI를 찍었는데 또 MRI를 찍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척추 강조형술 MRI라고 신경 길이 이렇게 있는데, 신경 길이 이렇게 벌써 끊겼는지 아니면 아직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어져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MRI가 또 있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자, 치료는 이제 가장 간단한 보존적 치료부터 우리가 이제 수술, 그리고 광범위로 나사못을 박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환자분들께서 내가 째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그 수술은 한 요 정도, 한 중간보다 조금 위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광범위하게 막 핀을 박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물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미경 수술에서, 째는 수술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째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은 무엇이고 시술은 무엇이냐? 내가 수술해야 되나요? 시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시술과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시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허리에다가 시행하는 모든 작업들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술은 원인을 제거를 한다, 뭔가를 제거를 하고 뭔가 일으켜 세워준다 하면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하고 공통적으로 쓰는 시술은 원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거는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갖고 살아도 어떤 증상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증상 치료만 해도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술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전신 마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원인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과 시술이 구분이 된다. 그럼 간단히 시술로 되나요? 째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게 되는데, 자, 간단히 시술로 되는 경우는 원인 제거를 안 한다 그랬죠. 하지만 원인을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70에서 80% 정도는 충분히 시술적 치료로 환자분들이 회복을 하고 일상에 복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째야 하나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수술은 시술로 해결이 안 된 병변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최근에는 이제 수술이 더 발전했다 그랬죠. 내시경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째지 않아도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시경 수술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한 단계 더 내려왔지만 더 많은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cm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뭐 0.8cm 정도도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실밥이 없습니다. 아예 이게 이제 마지막 수술 단계의 이제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찍 퇴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상의 복귀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나중에 수술 후에 찾아오게 되면은 어디에 수술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째서 하는 현미경 감압술하고 내시경 수술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째서 수술을 했을 때나 지금이 내시경으로 수술했을 때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협착증이 있는 환자를 예전에 이제 현미경 미세 감압술로 했을 때 이렇게 신경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시경 수술로 했을 때 수술 전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똑같이 펴졌죠. 하지만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이 정도로 절개를 해서 실밥도 있는 상태에서 한 7일에서 10일 정도를 경과를 관찰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한 1cm 미만으로 절개를 해서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의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 전에 원래 갖고 있었던 다리 증상이나 이런 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도 회복되는데 수술 부위 통증이 없어야지 보통은 퇴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실제로 퇴원을 권유를 했을 때 너무나 가뿐한 마음으로 퇴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내시경 수술의 이제 비침습적인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시경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기구들을 이렇게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여기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1cm 정도도 안 되는 관을 넣고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제 수술 사진인데, 목 환자였고 5번하고 6번, 7번 이제 두 군데 이제 병변이 있었던 분인데,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만큼만 절개를 해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구조물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치료를 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옛날에 하는 째는 수술을 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수술 범위만큼 피부도 절개를 해서 그만큼의 절개 부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차이를 살펴보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몸은 3차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시경이 가능한가?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서 어디까지 내시경을 발전시켰는가? 자, 일단은 수술의 종류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수술이 있고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수술은 보통 감압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곳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것은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수술은 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수술 안에 속해 있게 되고요. 원래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했을 때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로 바뀌고 있고요. 무너진 곳을 유지하거나 세워주는 것은 이제 재건술인데, 뭐 어떤 인대나 나사못을 박아야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 나사못까지도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내시경 수술은 대부분의 수술이 가능하고 지금 최근에 나사못 수술도 가능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내시경 수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내시경 수술은 숙련이 좀 어렵습니다. 수술하기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원칙이 있죠. 의사가 힘들면은 환자가 좀 편한 그런 규칙은 늘상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시경이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에서 어디까지 내시경을 했는가? 자, 단일공 내시경은 절개를 하나 사용하고요. 양방향 내시경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는 절개를 2개를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 수술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편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구 우리들 병원에서 하는 이 수술은 어디까지 지금 나가 있느냐? 이 논문은 제가 작년에 냈던 논문입니다. 제 이름이 있고 제 병원장님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경추에서 목에서 전 구간, 그러니까 5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0.8cm 정도, 0.8에서 0.9cm 정도 절개를 해서 사용을 했고 전 구간에 대해서 수술을 하였고요. 요 두 번째 환자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해서 아주 작은 이 상처만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개가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5cm 이상 절개가 되게 되고 목 통증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세계 최초로 보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ESPL이라고 제가 이제 수술명을 붙였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수술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정렬이 있는데 완전히 어긋나 있죠. 이게 이제 정도로 따지면 한 그레이드 2 정도, 그레이드 2개 정도의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는 환자였는데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인공 디스크를 넣고 이렇게 나사못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2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제 수술을 마쳤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이제 절개를 하게 되겠죠. 그게 한 6cm, 7c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작게 치료를 하였고요.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채소 침습 학회에서 이 연구 주제로 최우수 연구상을 받아서 그때 상을 탔었고 1.8cm로 수술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팀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내시경이 그러면 가능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내시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내시경은 도구일 뿐이지 내시경을 넣는다고 해서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자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오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시경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가 무너진 곳, 이런 곳들은 일단은 내시경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 무너진 곳을 기둥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사못을 하던 연성인대로 고정을 하던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자, 6주 이상 뭐 어떤 치료를 했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신경 자체가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뭐 한 3, 4일 지속만 돼도 환자분들은 그냥 잠도 못 자고 눈이 빨개서 이제 외래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그럴 때는 빨리빨리 수술하는 게 좋고, 특히나 감각신경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되도록 빠른 수술을 하고, 다리에 진짜로 마비가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대소변 장애가 있게 되면은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 특히나 다리 마비 증상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계단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내시경을 뛰어넘는 차원의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경우, 그리고 감압 수술이 너무 할 때가 많아서 감압 수술 후에 더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술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못을 미리 박아 놓는 게 허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많이 박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서 세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더 옵션이 있습니다. 연성인대 고정술.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다분절 협착증인 경우에, 많은 곳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뭔가 흔들흔들 거릴 때
이 나사못을 박는 그 상황하고 약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렇게 끈으로만 감아서 핀을 박지 않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흔들리는 환자에게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제 나이 자체는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 세상이 아니고 나이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동반 질환 같은 것, 그러니까 내과적인 질환들이 많지만 않다면 충분히 나이 때문에 수술을 못하지는 않고,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도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진료를 받았던 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만 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구간을 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만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짧은 수술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의사들이 해주는 거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어떤 게 좋으냐? 이제 퇴행성 변화는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죠. 뭐 너무나도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는 자세 불량, 그리고 흡연과 술. 자, 그런데 이제 흡연과 술 중에는 사실 술보다는 흡연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흡연 자체는 디스크를 녹인다고 할 정도로 안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술하고 흡연 중에는 그냥 술을 조금 드시더라도 흡연은 좀 정말 금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우리들 일 바쁘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과부하들, 그리고 체중 과다, 살을 조금 빼주게 되면은 척추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도 좀 즐겁게 사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 정도는 이제 환자분들 스스로 교정을 가능한 그런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 나쁜 자세, 어떤 게 바른 자세냐? 여기 딱 봐도 좋은 자세고 여기 딱 봐도 나쁜 자세인데, 이게 그냥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을 좀 일직선으로 놓게 되면은 앉은 자세나 아니면 서 있는 자세나 여기 일직선으로 이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일어서 있는 모습이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 때도 허리만 비틀지 말고 몸처럼 이제 같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척추를 일직선으로 좀 놓는다, 통으로 놓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다리를 일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는 게 좋고, 일어날 때 바닥 생활보다는 당연히 침대 생활이 좋겠죠. 그리고 잠잘 때도 옆으로 누워서 자도 됩니다. 그럴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허리가 이제 너무 많이 꼬이지 않게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 때도 허리는 편 상태에서 무릎을 사용해서 든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가장 추천을 드리는 운동은 가장 맨 위에 있는 거겠죠. 바른 자세로 걷는 겁니다. 좀 빨리 걸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 수영을 추천을 드리지만, 좀 충분히 무릎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타셔도 되는데 자전거는 앉아서 타는 자세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에는 안 좋지만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리고 탈 때 허리를 곧게 이렇게 일직선을 만든 상태에서 타게 되면은 충분한 운동이 되겠고, 그리고 뭐 등산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평지가 조금 더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은 자, 이런 운동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스포츠가 좀 격렬하죠. 이렇게 본인이 본인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이렇게 빨리 걷거나 하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